네, 법학개론 3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 구조부터는요, 성년 후견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전에는요, 행위무능력자 제도로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2013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요, 행위무능력자 제도 대신에 성년 후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제 구조 보시면요, 제1항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이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에 대하여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심판 청구권자가 되겠습니다. 청구권자는요, 피성년 후견인 본인, 피성년 후견인이 될 자의 배우자, 그 자의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후견 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청구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기 검사가 왜 들어갔을까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인데요. 이 경우에 검사는요, 공익의 대표자로서 참가한 것입니다. 예, 2항에 보시면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연역을 보시면요, 이 조항 시행 이전에는요, 한정치산 선고 규정이 있었습니다. 심신박약자, 재산낭비자, 가족의 생계를 공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한정치산 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인데요. 이것이 2011년 개정돼서 피성년 후견인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요, 피성년 후견인에 의한 법률행위는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요,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고요. 이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요, 취소할 수 없도록 사항에 규정하였습니다. 11조에 보시면요, 성년 후견 개시 원인, 즉 질병, 장애, 이런 것들이 정신적 제약, 이런 것들이 소멸했을 경우에는요,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성년 후견인,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서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후견이 종료되겠습니다. 제12조에 보시면요,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때 피한정 후견의 행위도 13조도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조에서는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이 규정되어 있고요. 제14조의 2를 보시면요, 제14조가 있고 제15조 사이에 더 추가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 몇 조의 2, 제14조의 2, 제14조의 3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규정합니다. 제14조의 2를 보시면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의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을 피특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14조의 3을) 보시면요.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이제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경우에는요.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에 대해서는 종료하게 됩니다. 심판을.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5조에 보시면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항에 보시면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확답을 기간 내에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제한 능력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돼서 이제 능력자가 됐습니다. 성년이 되었을 경우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요.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자기가 받아들일 것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능력자로 된 자가 이 기간 내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요. 이 행위를 유효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이라고 해서 규정되었습니다. 무능력자 상대방이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이후 그 행위를 유효하게 인정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최고권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 최고라는 말이 한자로서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촉구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최고라는 규정이 단어가 촉구라고 바뀌었습니다. 제16조에 보면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계약을 장래형에서 효력을 없게 하는 철회권 또는 거절권 이런 것들을 상대방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 보시면요. 제한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자라고 속였을 경우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속임수라는 말이 개정 전에는요. 사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성년자가 성년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자기가 이제 성년자의 것처럼 속이고 법률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절은 주소인데요. 18조에 보시면요. 1항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요. 2항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떠나서 장기간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장기간 자리에 없을 경우, 부재해 있을 경우 이것이 이제 부재와 실종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요. 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종자가 전쟁에 나갔거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이거나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이거나 할 경우 이것을 특별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망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비록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나 위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요. 실종 선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실종의 경우에는 5년, 특별 실종의 경우에는 1년. 이 경과하면 선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만 실종자가 생존했거나 실종기간 만료 시와 다른 때의 사망 사실이 증명되면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이 동일한 인원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실제 사망한 시간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해 줍니다. 여기는 추정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반대 증거를 제시하면 이 추정은 깨집니다. 제3장에 보시면요. 2장에는 2장의 인은 법인이었고요. 자연인이었고요. 3장의 인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2장의 자연인과 3장의 법인을 합쳐서 권리의 주체라고 합니다. 제3장 법인 제1절 법인에 관한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31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이 위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2조에 보면요. 비영리법인 민법상 법인은요.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영리법인입니다. 법인은 어떻게 해야지 성립되냐면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때 설립등기가 법인의 성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이사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규정이 제35조 1항이 되겠습니다. 이사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요.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사원 이사기타 대표자가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법인의 주소는 36조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절에는요. 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40조에 보시면요. 1호에 호라고 있습니다. 1호 목적. 사단법인의 정관에는요. 법인의 목적을 규정해야 하고요. 목적이 들어가야 합니다. 2호에는 명칭, 법인의 명칭. 제3호에는 사무소 소재지. 제4호는 자산. 5호에는 이사의 임명과 해임. 6호에는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호에는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 그 시기나 사유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법인의 기본 재산이 기초가 되고요. 요소가 되고 구성원들은 단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이 필수적 요소가 아닙니다. 제41조에 보시면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해서 제한할 경우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제한을 규정해야 하지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제48조에 보시면요.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 예를 들어서 증여를 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그 법인의 출연하는 재산은 법인 성립 시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아까 법인은 언제 성립된다고 했냐면요. 설립 등기를 마쳤을 때 성립됩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 효력 발생 시 유언의 효력은요. 그 유언자의 사망 시 발생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 유언으로 인한 재산은 법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제3절에는요. 기관이 있습니다. 57조에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는 필수 기관이고요. 감사는 둘 수 있다. 감사는 임의 기관입니다.
사단법인에는요,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1조에 보시면요, 사원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인의 해산, 제4절에 보시면요, 법인의 해산이 있습니다. 해산 사유는요, 77조 제1항에서 존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파산했을 경우, 설립허가의 취소가 있을 경우에 해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는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해산할 경우에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유사 목적을 가진 유사한 목적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관과 유사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국고기속이 됩니다. 해산한 법인은요, 청산할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5절에는요, 법인이 벌칙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법인은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분하실 게 벌금이나 과료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제4장에 보시면요, 물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의 객체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98조에 보면요, 물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유체물이라는 것은요, 무체물에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 가능한 자연력에 대해서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르면 동물 같은 경우도 이제 물건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제99조에 보면요, 토지 및 일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물건은 동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00조에 보면요, 주된 주물과 종물이 나옵니다. 제1항에 보시면요,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의 본래 상용에 고항하기 위해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해 한 때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예를 들어서 시계줄과 시계가 있을 경우에 시계가 주물이 되고요. 그 시계줄이 종물이 되겠습니다.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이 이전되면 종물도 따라서 이전됩니다. 이것이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제101조에 보시면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1항에 보시면 물건의 용법에 의해 설치하는 산치물은 천연과실이다. 자기가 나무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그 과실수에서 나는 과일, 열매 같은 경우는 천연과실이 되겠습니다. 2항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돈을 빌려주고 그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가 법정과실이 되겠습니다. 제102조에 보시면요,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요,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있을 비율로 취득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5장은요,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에 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요, 총칙이 나와 있습니다. 제103조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마약을 거래하기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을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면요. 공박이라 하면 물질적인 공박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공박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경솔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 무경험이라 하면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한 경우. 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해서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105조는 임의규정이고요. 법령종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이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이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주로 채권법에 관한 규정들이 임의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06조 사실인 관습. 아까 나온 1조에 나오는 관습법과 비교해야 될 것이 사실인 관습이고요. 관습법은 법적 확신을 얻은 경우로서 일정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인 관습은 그러한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사실인 관습이 되겠습니다. 제2절에는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제107조에 보시면요. 비진의 표시, 제108조 통정 허위 표시, 제109조, 제100차고, 110조 사기 강박이 되겠습니다. 비진의 표시는요. 자기가 마음속에는 그러한 의사가 없었지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입니다.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표의자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진위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유효입니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진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표의자가 진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사직할 의사 없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표를 수리하는 상대방이 그것이 진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상대방이 또 제3자와 거래를 했을 경우 이 거래를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가 앞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하자가 있으면 알지 못하는 자일 경우 선의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가 선의인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제3자 측에서 선의의 제3자 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가 원칙입니다. 이러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서로 짜고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 이것이 무효임을 이유로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당사자 간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3자 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효로 인정하고 반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취소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이 의사표시를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기 강박을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했을 경우 상대방이 이러한 사기 강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해서 피해자가 자신과 의사표시를 했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111조에 보시면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사통지를 발한 후에 사망을 했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제3자부터는 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네,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요. 허위표시 민법 제108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상대방과 서로 짜고 하는 통정이라고 합니다. 서로 통정하여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거짓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무효를 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됩니다. 사례를 보시면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갑은 을과 실제로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서로 짜고서 그런 외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장매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을이 자신에게 등기부상 명의가 자기에게 되어 있음을 원인으로 해서 이러한 통정이 있었음을 모르는 제3자 병에게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때 병은 갑과 을의 통정허위 표시에 대한 선의의 제3자가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지만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병은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갑이 병을 상대로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병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법조문에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갑에게 반환해 준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기 때문에 병은 유효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병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갑이 병의 악의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이 병이 갑과 을 간의 통정의 표시로서의 무효인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병이 갑과 을의 통정의 표시 행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병은 선의의 제3자로서 유효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08조에서는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통정의 표시의 경우는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착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를 착오라고 합니다. 착오가 의한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취소도 표의자의 상대방이 아닌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보시면요. A는 B의 X토지 주변에 새로 도로가 건설될 것이라는 뜬 소문을 믿고 B로부터 X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했습니다. A가 B로부터 토지를 산 이유는 소문을 믿고 한 것이고 이것은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동기의 착오는 그것이 동기가 표시됐을 경우 그래서 A가 B에게 이 동기를 표시했을 경우에 한해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가 토지를 사게 된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아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해해보시면요. 갑은 그의 Y 그림을 B에게 980만원에 팔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지로 980만원을 쓴다는 것이 표시를 잘못해서 890만원을 쓸 경우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시상의 착오는 이러한 것이 착오였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경우 이것이 표시가 법률행위 내용, 가격에 관한 것으로서 이 가격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고 이러한 표시를 한 사람에게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판례로 갑은 을로부터 도자기를 매수하였는데 이것이 고려청자인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감정을 해본 결과 이것이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고려청자를 매수한 갑은 중과실이 있느냐 경과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청자의 도자기의 출처를 조회해보지 않고 전문가 감정을 거치지 않고 매수했다는 점만으로는 중과실이 없다고 해서 취소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갑의 중과실이 있다고 보았다면 갑이 취소를 하지 못했을 텐데 중과실이 아니라고 보아 취소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고 갑이 을로부터 도자기를 매수한 것은 고려청자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한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이 되고요. 갑에게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만 인정되기 때문에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받은 매매대금을 갑에게 반환해 줘야 하고요. 갑은 을에게 그 도자기를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